바키야마는 18세 고등학생 격투가로서 양자물리학보다 복잡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지로 하마 지구상에서 명실상부 최강의 남자는 아들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랐고, 그것은 바키의 어머니 에미 크레이지를 몰아붙였고 아들을 남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옥 같은 훈련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15세의 바키가 유지로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처참하게 패했고, 그의 어머니의 사랑은 마침내 깨어났고,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최후의 희생을 치르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바키는 완전히 변했고, 아버지를 이겨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만큼 강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그러기 위해 이미 많은 상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을 여러 명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등학생으로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의 엄청난 힘에 대해 존경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의 상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바키가 매일 하는 훈련을 마치자 전쟁 영웅이자 유지로의 측근인 스트라이돔 대위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한 생명체가 최근 발견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원시인이자 진정한 알파 메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냥하다가 암염 속에 보존된 채 발견되었고, 그를 발견한 광부들은 바지를 적시며 그를 완벽하게 보존된 남자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쓴 달러샵 아인슈타인, 그 남자의 이름은 아마도 웃기려고 피클이었겠죠. 과학자들은 그를 되살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한 과학자가 티라노사우루스 스테이크를 간식으로 먹기로 결심했는데, 그 때문에 피클이 일어나 그 냄새를 따라 과학자를 찾아왔고, 과학자는 그 짐승에게 겁에 질렸습니다. 과학자는 서랍에서 총을 꺼내 피클의 발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피클은 뛰어올라 그의 뒤에 나타났고, 배에 총을 맞았지만 9mm의 세 발의 총알은 쥐라기 시대 인간의 복근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약간의 출혈에 격분하여 총알을 세게 던졌습니다. 그 과학자가 그의 어깨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과학자는 티라노사우루스 보관소 쪽으로 도망쳐 원시인을 안에 가두고 즉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아인슈타인은 이 괴물에 맞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즉시 군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피클이 그들 옆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격분한 채 나타나자 경찰서장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찰차를 향해 돌진하여 다른 차로 던져버리고 전 경찰 병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출동했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최신형 기계장갑을 피클에게 시험해봤습니다. 조종사가 피클을 향해 돌진했지만 피클은 똑같은 힘으로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메카파일럿은 드릴팔을 작동시켰지만 한 방의 동굴이니 RPG에도 끄떡없는 장갑을 박살내버렸고 안에 있던 조종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동굴인의 목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격분했고 군은 그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탱크와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지만 피클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동굴인의 심정을 이해한 스트라이돔 뿐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피클 앞에 앉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제스처를 이해하고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자 스트라이돔 대위는 그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과 같은 현대의 맹수들이 있는 일본으로 스트라이돔은 바키에게 피클이 일본에 온다는 뉴스를 보여주고 생방송에서 그를 본 소녀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굴인간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안전한 시설에 갇혀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이 불에 끌리는 개처럼 그에게 몰려든다. 그중 한 명은 한때 베키의 목숨을 구해준 중국 최고의 쿵푸 마스터 2위인 카이오 레츠로. 그는 전기 울타리를 넘어 몰래 들어온다. 그리고는 순찰 중인 경비원을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그는 시설에 잠입하지만 이미 문이 열려있고 이상한 가라테 고수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포가 세계 최고의 가라테 고수인 오로치가 그들보다 먼저 와서 내내 공룡 조각상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다. 물탱크에서 베키의 이복 형제인 잭 하마가 나온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약물과 수술을 받았고 이복 형제와 같은 아버지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다른 남자가 우리의 담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다포에 입양아이자 천재이지만 여전히 전사 클럽에 있다고 생각하는 완나베, 그리고 작은 합기도 달인 고키 시부카와도 있고
쿵후 달인이자 그들 사이의 설교자인 자쿠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피클을 맛보려고 왔지만 그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고 잭은 그를 깨우려고 둥지를 찬다. 그 원시인은 한밤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고 타는 건물을 구할 만큼 많은 물을 쏟아낸다. 모두 몰래 들어가야 했지만 유지로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의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경비병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자신이 그들을 이기지 않도록 했다. 그들을 막은 후 그는 가라테 쪼개기로 자물쇠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보안시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피클을 미래로 환영하고 카츠미가 그를 조롱하자 유지로는 아무도 자기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리고 어떤 자신감 없는 남자처럼 상대를 공격하려 합니다. 유지로는 그의 빈약한 주먹을 맞고 그의 킥을 피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신발 끈을 풀어서 자신이 플래시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끈을 흉내쟁이 얼굴에 던지고 열쇠 없이 방탄 유리로 된 밀폐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얼굴의 압력으로 그것을 부숩니다. 잠깐 그의 얼굴이 화장 안 한 전 여자친구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피클과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피클이 그에게 손을 대자마자 유지로 안에서 입을 벌린 티라노사우루스를 봐요. 피클은 그를 밀어내려 하며 미소 짓지만 유지로는 그를 뒤집고 그 구석기인이 일어서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군 지휘관이 유지로가 나올 것을 명령하고 그는 팬처럼 행동하다가 피클을 내버려 두라고 애원해요. 그는 지구 전체의 문화재라고 말하면서 유지로는 제 위치를 아는 사람을 좋아해서 다른 전투원들과 함께 떠나기로 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 내려져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자 피클은 유지로가 자신을 뒤집었던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자 피클은 유지로가 자신을 뒤집은 것만 생각나요. 그의 과거 적들 중 그 누구도 그러지 못했기에 그는 호기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바키는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피클과 싸울 계획이 없는 유일한 강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레츠의 시범에 참석하는데 레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확성을 나란히 놓인 블록 중에서 지시받은 블록만 부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키는 그에게 박수를 치고 레츠에게 쿵우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만 레츠는 자신은 더 이상 그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는 뉴스에서 피클을 본 순간부터 그에게 매료되었고 깨어있는 순간마다 그와 싸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피클을 보고 그와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피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치열한 격투 토너먼트의 존경받는 주최자인 타키가와가 운영하는 경기장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사나운 격투 토너먼트를 주최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아인슈타인과 스트라툼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전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걸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피클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와 싸우라고 사나운 황소곰 사자들을 데려왔지만 모든 동물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조에 달할 만큼 굶주린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를 데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도망치지 않았고 피클은 맞서 싸웠습니다. 두 맹수가 서로에게 달려들자 인간은 호랑이의 등뼈를 부러뜨려 승리했습니다. 껴안은 후 푸짐한 식사를 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죽여 먹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레츠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타키가와에게 가서 피클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 남성과 싸울 기회를 얻기 위해 레츠는 만약 자신이 진다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타키가와는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흥미진진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가짜 아인슈타인은 곧은 타키가와조차 그 쿵우 마스터가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피클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장 중앙에서 자고 있었고 갑자기 강한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깨어납니다. 그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레츠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자 그 원시인도 그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싸움 자세를 취합니다. 레츠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그는 바닥으로 끌려가 나무 울타리에 부딪힙니다. 그는 일어서서 피클의 엄청난 힘에는 절대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로 그를 제압하기로 합니다. 피클이 그에게 돌진하자 레츠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채찍질하고 다리를 차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눈을 발로 차서 마무리합니다. 피클은 바닥에 쓰러지고 몸이 바로 울음을 터뜨리지만 일어서자 레츠는 그의 강인함을 칭찬합니다. 그는 다시 원시인을 공격하여 공격을 막고 피하며 식스친 콤보, 즉 브레인 레틀러로 공격하고 피클은 이제까지 마늘은 뇌진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갑자기 레츠의 머리를 치며 방금 전 자신이 말했던 뇌진탕을 선사합니다. 레츠가 멍해해진 사이 피클은 그를 붙잡고 어깨를 한입 베어 물고 울면서 씹습니다. 쿵후 마스터가 발차기로 벗어나려 하지만 피클이 다시 붙잡아 물어뜯습니다. 이제 레츠는 자신의 주먹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깨 부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의 위력을 제한하는 무거운 신발을 벗고 피클의 머리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지만 피클은 그저 그를 쳐내고 발톱으로 핥혔습니다. 레츠는 일어서서 자신의 무술이 원시인의 순수한 힘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무술을 버리고 피클을 향해 바람개비 주먹을 날리며 울먹이며 달려든다. 아무런 데미지도 없지만 갑자기 피클은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은 여자의 싸움 스타일이고 그는 레츠가 더 이상 방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피클은 그것을 막는다. 레츠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무술을 버리기로 결정했지만 피클이 그를 공격하자 그의 몸은 저절로 반응하여 몸에 깊이 새겨진 기술들을 사용한다. 그러자 그는 이상적인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그를 껴안으며 그가 무술을 버렸지만 무술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상적인 자아는 레츠에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한다. 자신을 믿고 생각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피클이 다시 한 입을 더 달라고 하자 그는 또 다른 뇌진탕 공격을 사용하고 이어서 볼 크러셔를 날립니다. 레츠는 피클에게 일련의 공격을 퍼붓고는 발가락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무릎에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듯합니다. 레츠는 마지막 공격으로 이겼는지 궁금해하고 타케가와와 스트로톰은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아인슈타인은 그가 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차기가 피클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를 잡았을 때 그들은 온갖 검사를 다 했고 그의 목뼈가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아냈고 가짜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구조는 네 발 달린 동물의 목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피클이 오랫동안 네 발로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 피클은 생애의 상당 기간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동굴인이 다시 일어서자 아무렇지도 않고 레슈가 공격하자 그는 뛰어올라 사냥할 준비를 한 짐승처럼 웅크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근육량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근육질 몸매로 피클은 레슈에게 돌진할 준비를 하고 레슈도 자세를 잡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각오를 다진 채로 말입니다. 피클은 초고속으로 돌진하며 가장 강력한 공룡들에게만 사용했던 기술을 선보이고 레슈는 초음속 마하펀치로 맞서 싸울 계획입니다. 그의 초음속 마하펀치로 응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클의 창에 맞은 그는 나무 울타리를 뚫고 날아가 미사일에 부딪혀 기절하는데 구석기에는 눈이 빨개지고 코피만 흘립니다. 그러고는 저녁 식사를 향해 걸어가면서 울고 타케가와는 그가 레슈를 먹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가짜 아인슈타인은 그에게 약속을 번복할 건지 묻습니다. 작은 노인은 어쨌든 피클을 막으려 달려가 말로 설득하려 하지만 테니스 공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피클은 울면서 친구를 슬프게 먹기 전에 싸우지만 가짜 아인슈타인이 개입하여 구석기인을 제압함으로써 레슈의 목숨을 구합니다. 다만 다리 하나와 어깨 일부를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죠. 레츠는 병원에서 깨어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며 그때 바키가 그를 찾아온다. 쿵후의 다리는 자신의 무너진 결의에 부끄러워하지만 바키는 그를 위로하며 그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의 꺾이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하고 패배한 레츠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포는 자신의 도장에서 타케가와의 전화를 받고 그는 레츠와 피클의 싸움과 그 결과에 대해 전개한다. 그는 충격을 받고 아들 카스미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스미는 그 원시인이 자신들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처음으로 다포는 버릇없던 아들이 성장하려는 것을 본다. 한편 피클은
도시의 쓰레기장에 숨어 자신의 크기와 맞는 남자의 옷을 훔치고 대낮의 거리를 활보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레츠의 다리에서 얻은 몇 파운드의 고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고팠고 작은 힘에도 불구하고 큰 배짱을 보여준 그에게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보여준 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피클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트럭에게 치여 트럭을 이긴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튕겨져 나가지만 트럭에 흠집을 냈고 걱정스러운 운전자가 그에게 다가오자 일어나 트럭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세로 박살냅니다. 니모 토어넷니 트럭을 잡아 올리며 트럭 내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복수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을 뜯어냅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를 마구 흔들어 엽니다. 그 안에는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클은 방금 쓰러뜨린 거대 기계 짐승의 고기라고 생각하며 통돼지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츠미는 유지로가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철드럼의 구멍을 뚫으면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가라테 도장 관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그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기 위해 그는 피클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스승 중 한 명이었던 레슈를 위한 복수라는 이름으로 동료 가라테 사범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피클을 번화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카츠미는 기뻐하며 원시인과 싸우기 전에 그 싸움에 반대했던 아버지를 반칙으로 쓰러뜨립니다. 가라테 사범들은 피클을 포위하고 그를 데려가려 하지만 거구만큼이나 마음씨 좋은 하나야마라는 야쿠자 두목이 그들을 막아서고 가라테 사범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폭의 하수인 하나가 칼을 겨누지만 그는 그를 날려버리고 날아간 칼을 두거구가 잡는다. 그들은 엄청난 힘으로 칼을 잡아서 칼을 부러뜨리고 피클은 하나야마를 때려 날려버린다. 하나야마의 하수인이 굴뚝 청소부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당근 아저씨가 그를 때리려고 하지만 그는 한 방에 그를 기절시킨다. 하지만 하나야마가 다시 일어서고 놀란 피클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조폭 두목이 그를 막고 굴뚝 청소부는 자신이 트리케라톱스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야마는 단순한 신체적 힘뿐 아니라 성격과 정신력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피클은 마침내 동등한 힘을 가진 상대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하나야마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싸워서 패했던 그의 친구 바키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키는 야쿠자 보스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전투를 위해 완벽하게 단련된 피클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카드 학생들과 다른 구경꾼들이 최강의 고등학생이 최강의 생물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가운데 바키는 그저 자신이 정말로 피클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를 막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은 주먹을 부딪히자고 제안하고 바키가 응하자 유지오가 자신에게 썼던 것과 같은 동작을 사용하여 그를 뒤집습니다. 바키는 다시 일어서면서 충격을 받는데 피클이 방금 사용한 기술은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아키토였고 그는 정말 흥분을 느낍니다. 그의 안에 있는 격투 본능이 자극되어 감각을 지배하며 그는 피클을 온 힘을 다해 차지만 그러고는 그를 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합니다.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키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바키를 경기장으로 다시 데려오고 보니 그의 의도를 눈치챈 후자는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하나야마가 정말로 그럴 생각인지 묻자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키는 본능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려던 자신을 막아준 친구에게 감사하며 하지만 피클은 그가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고 그를 발로 차서 관중석으로 날려버린다. 단 한 방에 그는 기절하고 피클은 포트나이트 댄스를 추며 승리를 자축한다. 한편 카츠미는 피클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지만 레츠가 그의 스승으로서 그를 가르치러 도장에 오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복수가 단지 구실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는 그저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고 싶었고 이제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었습니다. 레츠는 감명을 받고 그의 훈련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직 부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스파링을 합니다.
레츠는 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맥펀치에 대해 가르치며 그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며 그가 바로 쿵우의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총알과 채찍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서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폭음을 확인합니다. 카츠미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먹의 속도를 높여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이었지만 피클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추와 손가락을 포함하여 더 많은 관절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츠가 그의 생각을 칭찬하자 쿵우의 거장이자 패자워 집세의 가구 카이오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들의 시범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초음속 공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레츠에게 실에 매달린 달걀을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깨라고 합니다. 그는 카츠미에게 자신의 손에 무한한 관절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상하면 더욱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가라테 고수가 시도해보는데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그는 그 공격을 갈고 닦아 마치 자신의 온몸이 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며 한 번의 공격으로 훈련실 창문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빠키는 친구 루미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충격파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된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불량배 루미나와 말이죠. 그는 자신의 고급 그림자 권투 기술을 사용하여 훈련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를 괴롭히던 루미나는 그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더 빠키는 상상력과의 나의 전형과 투쟁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싸움의 정신으로 원하는 적과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티라노사우루스다. 카츠미는 피클과의 시합을 주선하기 위해 스쿠가와에게 전화하고 시합은 야구장에서 새벽 6시에 열린다. 이기든 죽든 각오하고 달려가던 중 카츠미는 양어머니를 만나고 이어서 생모를 만나 포옹한다. 이것이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싸우러 가는 길에 두 어머니를 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며 복도에서 바퀴를 만난다. 그는 상상 속 티라노사우루스와의 싸움 후 기권한 상태였다. 바퀴는 질투심에 카츠미를 놀리며 자신이 먼저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카츠미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다포를 만나고 다포는 그에게 아버지가 자기 대신 청소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충격파가 그를 덮쳤고 그것은 코랏 학교 학생 5만 명의 응원 함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그들의 리더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많은 지지에 압도된 카츠미는 경기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피클이 그와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와 그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카츠미는 그의 턱, 가슴, 갈비뼈, 사타구니, 허벅지를 공격하고 그를 밀쳐냈지만 피클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고 코랏의 다리는 볼 크러셔 프로 맥스로 그를 차고 무릎으로 그의 턱을 강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동굴인에게 보낸 메시지였고 그는 맹렬한 발차기로 응수합니다. 가츠미는 그것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맞고 축구공처럼 날아갑니다. 하지만 상대의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감사하며 일어서자 피클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먹잇감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가츠미는 그의 먹이를 떠올리게 하고 그는 우지로와 같은 넓게 벌린 자세를 취합니다. 관객석의 모든 파이터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합니다. 피클이 먼저 움직이고 바로 그 후에 가츠미는 완벽한 공격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피클이 먼저 움직이고 바로 그 직후에 가츠미는 완벽한 공격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마하펀치. 그리고 그 충격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와 같다고 원시인은 느꼈다. 충격패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피클이 무릎을 꿇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원시인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고통을 느꼈고 카츠미는 마하펀치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며 계란보다 단단한 것에 사용하면 자신의 주먹도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피클이 일어서서 다시 공격해오자 그는 마하펀치의 원리를 온몸으로 사용하여 차고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다시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러자 카츠미는 주먹 2개와 발 하나를 땅에 박고 쓰러졌다.
인체는 음속을 돌파한 후 온전하게 남아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음속을 돌파한 후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피클이 다시 일어서서 마무리 찬 기술 자세를 취하며 상대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가라테 마스터는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봅니다만 그도 일어서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궁극의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피클이 공격해오자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을 한 번에 마지막 기술에 쏟아붓고 채찍처럼 몸을 움직여 원시인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팔을 희생해야 했고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은 피클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승리를 선언했고 경기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허리를 숙였지만 갑자기 피클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 피클이 자신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싸움에서 지거나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마치 예전의 자신처럼 그저 잠시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상대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마치 예전의 자신처럼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난 그는 울기 시작했고 카츠미는 역사상 가장 강한 남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함께 식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카츠미는 자신의 패배와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는 피클에게 그를 공격해서 통째로 먹어치우라고 시켜보자 타케가와는 그걸 허용할 수 없어. 죄없어. 이미 사냥꾼들을 배치해 피클을 제압하고 어린 당근 대가를 보호할 진정제 총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사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포가 노인 앞에 서서 사격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먹을 먹어야 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아들이 명예롭게 살고 죽기를 바라고 그건 오직 그가 그 원시인과의 약속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그 원시인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에 대한 것이었다. 자신 앞에 있는 작은 사내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는 속이 비어 있었기에 빈속으로 철수했어요. 그의 마음은 그 압도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의료진이 카츠미를 데려가는 동안 모든 재학생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가 벌인 싸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피클과의 싸움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하실에서 엄청난 싸움 후에 말이죠. 한팔의 카츠미는 병원에서 깨어나 한쪽 다리가 불편한 레츠가 그를 돌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의 업적이 그의 것만이 아니라 쿵후와 가라테를 현재 상태로 발전시킨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죠. 그때 바키가 꽃을 들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레츠는 화가 났지만 카츠미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바키가 싸움을 이어받을 차례라고 동의합니다. 바키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에서 장미 꽃잎을 떼어내어 으깨고 그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카츠미에 얼굴에 바르며 피클과의 싸움을 막겠다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싸움 준비를 시작하고 피클을 상상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합니다. 마법 버섯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레츠가 훈련장에 들어와 자신과 카츠미 모두 피클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그의 진정한 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짜 힘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키는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광적으로 웃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 가장 먼저 피클과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그 전에 그의 형인 잭이 먼저 나섭니다. 피클은 또 다른 강한 상대가 나타나자 이전 두 명과는 다른 상대임을 알아챕니다. 그에게는 정면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리는 직선적인 상대가 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잭은 피클의 송곳니에 흥미를 느껴 자신의 이빨을 보여줍니다. 코코네 옷을 깨물어낼 만큼 강한 이빨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원시인과 이빨 깨물기 시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덤벼들고 가장 격렬한 동성애가 아닌 두 남자 사이의 키스를 선보입니다. 오가와 타카히로는 내일 피클과의 대결에 대한 바키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너무 늦었다고 꾸중하고
그는 경기장으로 서둘러 가며 당황합니다. 피클은 잭의 얼굴을 깨물어 뛰어난 턱 힘을 증명했고 그 후 목 근육만으로 그를 휘두르고 내던져 넣습니다. 동굴인이 잭의 얼굴을 씹어삼키고는 1라운드에서 지고도 광적으로 웃어댑니다. 하지만 피클이 다시 공격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려 그 거대한 몸을 날려버립니다. 잭은 이제 자신의 최대 파워펀치가 적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깨닫고 두꺼운 두개골이 뇌를 모든 손상으로부터 보호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피클은 적에게 곧바로 필살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잭에게 뛰어들자 바키와 레츠가 그가 배구공처럼 지붕으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훨씬 강력한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잭은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증강제를 복용하고 피클의 위치로 달려가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그의 얼굴을 관중석에 처박아 버리려 한다. 그는 피클을 들어 올려 경기장으로 던진 다음 바로 옆으로 뛰어들어 그에게 그의 시대 이후 인류가 정말로 진화했다고 생각했냐고 묻는다. 그는 피클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클이 쓰러지자 그의 얼굴을 짓밟은 후 그를 들어 올리며 오로지 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되새긴다. 과도한 운동, 과도한 약물 복용, 그리고 심지어는 사지 연장 수술까지. 그 원시인은 깜짝 놀라고 그때 잭은 그의 귀를 물어뜯어 그의 앞에 뱉는다. 피클은 그 남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그에게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잭은 멈추지 않고 다시 주먹을 날리지만 피클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했고 손뼉 치는 소리만 들리고 먼지 구름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을 걷어차지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피클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공격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잭이 피클 뒤쪽에 부러진 울타리를 보고서야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이 초고속으로 자신의 공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스프링 삼아 제자리로 점프하여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잭은 그들의 능력 차이에 압도당하고 자신이 인간이 아닌 모든 공룡보다 강한 짐승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충돌하고 잭이 먼저 피클을 펀치하지만 그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그에게 제대로 된 뇌진탕 펀치를 날립니다. 잭은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피클은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땅에 닿지도 못하게 주먹으로 공중제비를 시킵니다. 그는 나무 울타리에 부딪혀 부수고 그의 적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보고 피클은 다시 승리의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가 울기 시작하자 모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피클이 잭에게 다가가자 버키는 그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원시인은 그 남자에게서 살벌한 벌을 감지하고 방금 이긴 그를 먹지 않고 물러선다. 2억 년 전 10대였던 피클은 성가신 벌을 처음으로 마주했고 간신히 물리친 후 먹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벌의 독침이 혀에 닿았고 그것은 그가 느꼈던 어떤 고통보다 더한 감각이었다. 그날 그는 어떤 것들은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잭도 그런 종류라고 확신했다. 버키와 타쿠가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며 후자는 잭이 반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그를 건드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 순간 잭은 무의식적으로 양손으로 공격한다. 피클의 귀를 통해 뇌를 압살하려고 계획했던 공격을 사용하지만 타쿠가와의 키가 훨씬 작았기에 무사했다. 누군가에게 압도당했을 때를 대비해 몸이 훈련한 것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중지손가락을 날리는 그의 방식이었다. 잭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천재 의사이자 무술가가 그를 치료한 후 타쿠가와와 가짜 아인슈타인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심지어 죽은 후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가 그들에게 실화를 들려주는 순간 간호사가 그에게 달려와 잭이 도망쳤다고 알립니다. 그는 곧장 피클에게 가서 싸움을 중간에 두고 간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한 후 갑자기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을 차는데 그는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차기에 아무런 피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 앞에 미친 괴물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피클은 모든 것이 죽으면 움직임을 멈춘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었지만 잭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그의 전사의 자존심이 깨어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탁 트인 곳으로 나오자 도망치던 상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한 방에 잭을 부채처럼 빙빙 돌게 만들어 혼수 상태에 빠뜨렸다. 하루에 2번이나 패배한 것이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3번째 패배를 당하려고 서둘러 나갔지만 이번에는 그의 동생이 그를 막았다. 잭은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바퀴는 그가 전사로서 끝났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를 이긴 후 피클은 잭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가 거기에 묶어두었다. 나중에 먹기 위해서 자신이 피클의 식량으로 예약된 것임을 알고 잭은 굴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중에 먹힐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잭은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다시 원시인들과 싸울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다. 이제 바퀴는 피클과 싸우고 싶어 했고 다른 누구도 그 전에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경기장에서 그와 함께 앉아 그가 배고파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가짜 아인슈타인과 그의 팀이 피클에게 티라노사우루스 고기를 먹이고 있었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는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즉 피클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고기 큰 덩어리가 바퀴와 나눠 먹는 원시인들에게 오자 하원시인이 문제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고 부드럽게 피클을 조롱하기로 결심했다. 놀리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살짝 두드린다. 이것은 짐승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그는 격분하여 바퀴에게 덤벼든다. 그리고 그를 경기장 반대편으로 밀쳐내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원시인이 식량이 아닌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순수하게 싸우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는 그를 발로 차버리고 이어 강력한 회전 발차기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다. 피클은 그대로 쓰러진다. 레슈는 경기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몇 초 늦게 온 하나야마와 타케가와에게 첫 번째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피클이 쓰러져 있는 동안 바퀴는 몸을 테이핑하며 싸움 준비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상대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세게 차고 아무런 여유도 주지 않고 방역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바퀴는 다시 일어서서 피클을 짓밟는다. 자신감을 잃은 피클은 도망치지만 바퀴는 그를 붙잡고 목을 조른다. 이 싸움은 죽이거나 먹거나 이기거나 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순수한 힘과 자존심의 대결이었다. 말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피클은 관중석 최상층으로 뛰어올라 거기서 뛰어내린다. 둘 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바퀴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며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도 서 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강인함에 놀란다. 피클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 바퀴는 반응조차 하지 못한다. 3m에서 떨어진 후 간신히 서 있습니다. 내장이 엉망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를 토할 듯하고 다리가 엄청난 무게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피클은 그의 상태를 알아채고 너무 거칠게 놀았던 것을 후회하며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는 순간 바퀴가 그의 손을 쳐냅니다. 상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 하자 자존심이 발동하고 그를 내려다보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클은 놀라서 일어나 바퀴를 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최대한 살살 쳤습니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자신과 함께 놀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그는 현대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함께 놀자고 말합니다. 그 부드러운 주먹은 바퀴의 사각지대를 강타했고 바퀴는 가장 아픈 곳을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클과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며 자신을 탓하며 떨어졌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 경기장으로 뛰어내립니다. 다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피클에게 동정심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원시인은 왜 누군가가 스스로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퀴가 공격하고 3번이나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피클이 쓰러지고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피클은 일어나 바퀴 쪽으로 걸어가지만 균형을 잃고 다시 쓰러지고 레츠만이 바퀴가 무엇을 했는지 겨우 눈치챕니다. 그는 피클의 두꺼운 두개골은 아무리 강한 타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바퀴가 주먹에 맨 바깥쪽 피부로 턱 끝을 살짝 스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충격 대신 매우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뇌에 전달하는 권투 선수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바퀴는 그 공격으로 피클을 3번 쳤고 그것은 피클의 뇌를 충분히 흔들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피클은 일어섰지만 방금 바퀴가 사용한 마법에 어리둥절해하며 온몸이 떨리지만 도망치지는 않는다. 그는 상대가 마법처럼 땅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바퀴는 첫 번째 넘어짐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피클에게 꼼수를 쓰기로 한다. 몸을 풀고 원시인에게 다가가 등을 때리며 그를 고통스럽게 신음하게 하고 바닥에 굴러 떨어뜨린다. 이것은 채찍 공격 유화부터 유지로 한마까지 어떤 상대에게도 효과가 있는 기술이었다. 그는 그 기술을 사용했다. 시체가 느슨하게 놓여있는 것은 어디를 맞든 큰 고통을 주는 회전하는 채찍 같은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표적이 피부이기 때문에 적이 어디를 맞든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바퀴가 채찍 같은 손바닥으로 피클을 때리자 피클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레츠가 그 원리를 하나야마와 타케백에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 무기가 여성의 손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평생 손바닥으로 맞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 바퀴가 다시 피클을 때리지만 피클은 손으로 공격을 막고 방어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정타를 날릴 자세를 취하며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그에 맞춰 바퀴도 자신의 싸움 방식을 바꾼다. 그는 호랑이 그 다음 독수리, 사마귀 원숭이 그리고 곰을 모방하는 권법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퀴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피클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는 피클이 경계할 만한 생물을 모방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트리케라톱스의 씨였습니다. 그 동굴이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남자에게서 자신이 싸웠던 가장 사나운 적들 중 하나를 보며 실제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바퀴는 날아다니는 다이너모 프테라노돈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피클은 두려워서 물러섭니다. 이제 그의 적은 여러 가지의 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들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 바퀴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턱과 꼬리 트리케라톱스의 발과 뿔, 프테라노돈의 날개와 발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퀴가 그에게 뛰어올라 손을 잡고 비틀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동굴이는 자신이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리고 던져졌다는 것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피클이 일어나 자신의 손을 보자 바퀴가 다시 그에게 돌진하고 이번에는 동굴인이 뛰어올라 뒤에 있는 울타리를 발판 삼아 완전히 수평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그에게 최대한의 운동량을 얻어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에게 최대한의 운동량을 주어 싸움에 대비하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자신보다 100배나 큰 공룡들과 맞섰던 하지만 바퀴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정면으로 공격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그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피클은 관중석에 충돌하고 다시 일어서고 바퀴는 경기장 구석으로 가서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것은 피클을 화나게 한다. 그는 몸을 낮추고 이제 바퀴는 공룡인 척하는 건 너무 같다며 이제 인간처럼 싸우자고 말한다. 그는 그 굴러떨어지는 원시인에게 다가가고 그는 바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와 함께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내리찍고는 계속해서 짓밟습니다. 바퀴는 이제 흥분으로 몸을 떨고 있고 일어서자마자 피클이 주먹을 날려 그를 다시 한번 날려버립니다. 그는 발로 착지하고 그러자 피클이 다시 한번 어퍼컷을 날리고 그는 카트윌을 돌며 성공적으로 다시 발로 착지합니다. 피클은 계속 공격하고 그는 모든 공격을 계속 피하며 자신이 아버지와 싸우기 전에 원시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큰 동작을 줄여 마치 피클의 주먹을 피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의 속도에 피클은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보이는 바퀴를 다시 공격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닿을 수 없었다. 나비처럼 잡기 힘든 정기 힘든 바퀴를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 공격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피클은 당황하여 거리를 두면서 계속 맹렬한 기세로 바퀴를 공격하지만 바퀴는 계속 춤을 추듯 피해간다.
하지만 그 뒤로 가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볼 크러셔를 사용하는데 피클은 비슷한 공격을 2번이나 버텨냈지만 이번에는 너무 강했고 고통 때문에 팽이처럼 돌게 된다. 바퀴는 원시인이 현대사회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클은 싸움을 멈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된 격렬함으로 바퀴를 공격합니다. 그는 분노와 기대감에 떨며 일어서서 상대에게 활짝 웃어 보입니다. 바퀴는 갑자기 피클의 가슴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상처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저런 상처를 입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가 그의 등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싸움을 지켜보던 세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공룡에게 물리고도 살아남은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공룡에게 물리고도 살아남은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피클은 마지막 결전 형태로 변신하기 위해 관절을 재배열하기 시작하고 더 크고 강하고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바퀴는 그에게 우정과 존경의 표시로 최종 형태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며 그에 대한 답례로 꼼짝 않고 피클의 전력을 담은 일격을 막아냅니다. 그 충격으로 피클은 바닥을 따라 질질 끌려갑니다. 피클은 그를 쫓아가 강력한 주먹을 날리지만 바퀴는 점프하여 양발로 그의 주먹을 차서 공격의 위력을 상쇄합니다. 바퀴는 미소 지으며 원시인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자신은 문명의 결과로 얻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클은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바퀴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기 전에 공격하는 블록들을 날린다. 바퀴는 자신의 역사와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피클의 범죄 역사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이끈 짐승들 사이에는 그가 싸워서 이긴 인간들의 얼굴이 있었다. 피클이 그를 공격하고 바퀴는 자신의 대응을 생각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 결정을 맡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상대보다 먼저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다. 그는 피클을 공격하고 피클은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바퀴는 자신의 움직임과 흐름을 이용해 약한 주먹으로 턱을 치고 강력한 반격으로 마무리한다. 바퀴가 계속 주먹을 날리자 피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바퀴에게 밀려 경기장 가장자리까지 몰린다. 거구의 힘과 크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피클은 바퀴의 공격을 계속 허용한다. 잭과 싸울 때처럼 빠른 움직임을 사용하려 해도 작은 인간 바퀴는 한 방도 놓치지 않고 그의 속도를 따라잡는다. 강력한 타격으로 바퀴는 피클을 날려버리고 이길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버리고 원시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한다. 그는 피클에게 지구력 대결을 제안하고 온 힘을 다해 서로 주먹을 날리는 난투극을 시작한다. 그러자 피클이 갑자기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 잡아서 바닥에 내던져 버립니다. 바퀴는 정신을 잃고 의료진이 부상당한 두 선수를 돕기 위해 오자 하쿠가와는 함께 있는 두 선수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레츠는 피클이 확실한 승자라고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만약 피클이 기술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바퀴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폭력배는 강자는 속임수를 쓸 권리가 없다는 것이 싸움의 불문율이라고 덧붙입니다. 타키가와는 두 무술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가혹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클이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서더니 경기장을 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또한 치료를 거부하고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 앉아있는 피클을 찾았습니다. 경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선배 옆에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은 상상합니다. 쥐라기 시대의 식물과 야생동물로 뒤덮인 세상을 시간이 좀 지난 후 피클의 운명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도 유엔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자 10억 달러를 선택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클을 재포획해야 하는지, 암염층에 다시 가둬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지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극히 근소한 차이로 피클을 다시 가두자는 쪽이 승리했고 가짜. 아인슈타인과 스트라툼은 그를 데리러 도쿄로 갑니다. 인류에게 실망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피클은 영구 보관되거나 감금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속박을 풀고 수톤의 클로로포름과 그를 가두는 데 사용되었던 강철문을 부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까지 훔쳤고 스트라툼에게 선물로 주며 놀라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를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 데려다 준 것에 대한 선물로 말입니다. 그러자 원시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도쿄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정보에도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